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저와 영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화 제목은요, 이키루입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의 주제가 인생 영화 이키루,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묻다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영화에서는요, 이렇게 답을 줘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 노래 아시죠? 네. 아모르 파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가사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모르 파티는 그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니체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아모르 파티 뜻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 슬픔 다 겪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다 끌어안고 내 자신을 운명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긍정적인 것의 반대는 부정적이게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마음에서. 네, 맞아. 두려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감정을 막 겪어요. 근데 이걸 뿌리치고 싶잖아요. 네.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모르 파티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노래를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일명 트로트 뽕짝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주말마다 틀면은 무슨 트로트 경연대회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모르 파티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힘들 때에도 나만 괴로운 거 아니야. 누구나 괴로울 수 있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누구나 빈손으로 온대요. 맞죠? 예, 태어날 때 우리가 막 돈 뭉치 쥐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가. 네,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가사가요.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라는 대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니까. 단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 하면 물론 가다가 굴곡진 인생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 쭉 상승선을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인생은 지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이키루의 주인공도 시한부 인생을 나중에 살아요. 그렇지만 그 가슴 뛰는 삶을 그 아모르 파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이랑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은 다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해요. 이키루의 주인공인 와타나베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가슴 뛰는 그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시한부니까 어느 세월에는 죽겠죠. 시간이 지나면. 죽는 날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놀이터가 있어요. 어두침침한 밤이에요. 그리고 눈이 내려요. 와타나베가 그네를 탑니다. 그리고 가슴 깊숙하게 울려 퍼지는 노래를 불러요. 제목이 뭐냐면요.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숨을 거두는데요. 우리가 죽는 사람은 괴로우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와타나베는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숨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 주인공이 마지막을 이렇게 평화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키루라는 뜻은 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영화는 195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미 1952년도에 일본이란 나라에서 이 묵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52년도에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관료들 판에 박힌 그런 업무 태도까지도 꼬집어내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래서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늦지 않았어. 지금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와타나베가 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말을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도 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요새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드라마라든지 다큐멘터리 다시 소환을 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여줘요.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 한 30대 중반쯤에 제가 기른정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네. 기른정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그분이 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정말 직장암 걸리셨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수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고 나중에는 고관절이 이렇게 좀 녹아 들어가는 그죠? 암에 걸려서 삶을 마감을 하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쭉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43세 좀 어린 나이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술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삶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냐면은 남아있는 이 질적인 삶을 우수하게 끌어올려서 너 나중에 내가 생을 마감할 때 기른정 너 잘 살았어. 너 그래 가는 거 아깝지 않아. 이렇게 웃으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도 잘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이 와타나베 대사랑 똑같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키로는요, 1952년도에 국제영화제에서 50개가 넘는 상을 받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좋은 영화예요. 안 보셨으면 꼭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1997년에는 세계 10대 고전 영화로 선정이 되는 그런 영예도 누려요. 엄청나게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키로의 그 전체적인 맥락은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와타나베를 그립니다. 말이 안 맞죠? 살아있는데 죽어있대요. 그리고 후반부는 장례식이 딱 중간이 돼요. 장례식 이후로 나오는데요. 장례식 이후에는 죽어있잖아요,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근데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와타나베를 영화에서 그려요. 이해가 되시죠? 전반부, 후반부. 이걸 머릿속에 딱 이제 기억을 하시고.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3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생활을 합니다. 젊을 때 어린 아이를 두고 와이프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위암이 걸려요. 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가장 누구한테 의지를 하냐면 가족이잖아요. 네.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가지만 위로가 안 돼요. 아들은 아빠 재산과 와이프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큰 실망을 하고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후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도 안 쓰고 모으고 정말 알뜰살뜰 아들만 오로지 몰입해서 그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면서 쾌락을 즐겨요. 술, 도박, 매춘 이런 걸 많은 그 쾌락을 즐겨서 그 시한부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잊었을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을 만나게 돼요. 그 여직원의 어떤 말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아까 말했던 거 그래 나 이제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청의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가난한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쿠로에예요. 쿠로에라는 마을에 주민들이 오는데 그 마을에 놀이터를 좀 건설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냄새도 나고 우리 애가 웅덩이에 물을 뒤집어 썼더니 막 뭐가 난다. 이 웅덩이를 메워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묵살됐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떠넘기듯이 묵살됐어요. 바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놀이터를 건설을 해요. 와타나베의 노력이 거의 100%인데 나중에 이 공이요 그냥 관료들한테 돌아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허무한 것처럼 끝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점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장면이 시작이 돼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와타나베가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생기가 없는 그런 얼굴로 도장을 찍어요. 얼굴엔 피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힘 빠지게 정말 기계적인 영혼이 없는 우리 영혼 없는 대답 이런 얘기 있죠. 영혼 없는 얼굴로 도장을 이렇게 찍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일은 해요. 되게 뭔가 하는데
뭔가 이게 살아있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줘요. 근데 밑에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산 적이 없다. 네, 산 적이 없. 일하고 있는데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영화는 아주 강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산 적이 없대요. 지금 영화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는 바쁘지만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욕과 정열이 없대요. 네, 이 와타나베 이렇게 보여주고 반대편에 있는 여직원이 있어요. 그 여직원은 생기가 넘쳐 흘러요. 농담도 할 줄 알고 웃을 줄도 알아요. 와타나베의 그 어두운 정말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과 생기 발랄하고 정말 통통통통 살아있는 듯한 여직원을 처음부터 대조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시청에서 이제 그 쿠로의 주민들이 찾아와요. 민원을 넣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웅덩이를 만들어 달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과거든요. 시민과 과장이에요, 와타나베가. 근데 와타나베가 일하면서 직원이 저 쿠로의 주민들이 와서 저 민원 제기했는데 아 토목과 그래요. 진짜 보지도 않고 토목과 이런 말을 해요. 토목과로 가요. 토목과에서 해결이 됐을까요? 토목과에서 아 공원 건설하니까 공원과로 가세요. 공원과로 가요. 공원과에서 환경위생과, 예방과, 방역과, 방충과, 하수처리과, 도로과, 기획과, 드디어 교육과까지 갔어요. 애기들 문제니까. 교육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런 문제는 이 지역과 관련돼서 지역 유지한테 가라. 지역 유지를 찾아가요. 지역 유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청을 가라 그래요. 시청을 갔어요. 근데 이게 며칠 걸려서 이렇게 뛰어다녔겠죠. 쿠로의 주민들이. 시청을 갔더니 다시 아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이다. 이래서 우리 시민과가 있는 거다. 시민과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갔었냐. 시민과로 갔잖아. 다시 11바퀴를 돌아서 시민과로 다시 왔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죠. 그래서 쿠로의 주민들이 월급 도둑들아 이러고 이제 나가요. 나가는데 관료가 하나 이렇게 붙들고 아 지금 우리 그 와타나베 시민 과장님이 오늘 결석을 한 날이라고 오면은 처리를 해줄 테니 민원을 하나 써서 가라. 그래서 민원 서류를 작성을 하고 돌아갑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중요한 거 3가지를 뽑아드릴게요. 살고 있지만 죽어있는 와타나베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생기발랄한 정말 살아있는 통통통 튀는 여직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일본 공무원의 그 일처리 방식을 꼬집는 거예요. 그 당시에 꼬집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예, 이렇게 공무원 일하면 안 되라는 거를 이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예요. 죽음을 다루고 그랬으니까 죽음 관련한 학자가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정말 평생을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자예요. 예.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여자분인데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신과 교수로서 평생 죽음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새 쌍둥이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자신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를 평생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버지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 걸 목격을 해요. 그 뒤로 죽음에 대해 우리는 근데 참 죽음에 대한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그때 당시는 어렸으니까 이 연구를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을 하고 그 뒤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호스피스 운동을 해요.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35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호스피스 이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는 그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 증상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해요. 하지만 그동안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그 인생 수업에는 이분의 그 연구 결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생 수업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그 문장을 알려드리면 삶은 하나의 기회이며 아름다움이고 놀이이다 라는 말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전철을 타고 뭐 옷도 입고 이런 경험. 다 이런 경험은 배움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도 엄청나게 많은 배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뭘 들었어요. 근데 코미디언 아시죠? 김영건. 네.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삶은 뭐냐? 삶은 계란이다. 네, 이런 말, 계란. 네, 계란. 이거 넌센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계란이라는 거예요. 계란을 딱 보세요. 계란이 어떤 거는 후라이로 튀겨서 먹고 어떤 거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고 어떤 거 토스트로 해서 먹고 으깨서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이렇게 다채롭다는 거예요. 계란의 생은 정말 다채롭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채롭다는 거예요. 명언이죠. 네, 좀 되게 똑똑하시면 철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둔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았지? 아, 나 이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여기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고통으로 더 빠지면 안 되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말래요. 가능하면. 일을 할 때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와타나베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거든요.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말고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즐기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나와 연애하기. 우리 연애할 때 행복하잖아요. 아시죠? 네, 연애할 때 행복하셨을 거예요. 나와 연애하는 거.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기뻐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나와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이걸 해봐야 되겠다. 나는 뭘 배우고 싶지? 나와 관련된 걸 생각을 하다 보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좋아하듯이 상대방도 이걸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타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가 제로가 돼요. 학위, 지위, 재산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또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와요. 김혜자 씨가 그 대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대사라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네, 이렇게 대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모르 파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와타나베가 죽어 있는 듯하게 보였어요. 근데 와타나베가 평생 처음 결근을 하루 해요. 자신을 위해서 처음으로 결근을 하루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위가 아파요. 약을 먹고 뭘 해도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 정도가 된 엄청나게 심각하게 아픈 것 같은데 이제서야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타나베가 그 옆에 앉아요. 신문 보는 사람이 와타나베한테 얘기해요. 저기 물 먹는 사람 보이죠? 저 물 먹는 사람은 위암이에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의사가 위궤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을 거부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의사가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와타나베가 그렇구나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해요. 기분 나쁜 트름이 나거나 설사나 변비가 생기거나 목이 말라요. 위암은. 고기 맛이 없어져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와타나베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요. 뇌 증상이거든요. 네. 먹고 나서 30분 내로 토하면 3개월 안에 죽어요. 그래요. 이제 이 남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뇌 증상하고 거의 100% 흡사한 거예요. 이 표정이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은 금방이라도 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드디어 의사를 만나요. 의사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남자 이야기예요. 위궤양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확 무너지는 거죠. 네, 거기서 확 무너져요. 그런데 말을 해요. 의사한테.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위암이죠. 의사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위암이라고 절대로 안 밝혀요. 아유, 가벼운 뭐 통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같으면은 우리 시한부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위암이기 때문에 얼마 못 사니까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950년대는 이게 사형 선고인 거예요. 당신 죽어. 몇 개월 있으면 죽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의사들이 쉬쉬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와타나베가 나갔어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요. 간호사들한테. 자, 자네 6개월만 남았다면, 반년만 당신 인생이 남았다면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도 6개월만 남았다면 우리 뭐 할죠? 일단 저는 처음에 생각한 거는 멍 때릴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 한 명이 저는 약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딱 그래요. 네, 아주 극단적인. 예, 다른 직원은, 다른 간호사는 엑스레이를 들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 위암이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물끄러미 좀 심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인생 수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최초의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몇십 년을 그냥 막 살아요. 어떻게 보면 막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나쳐서 살아요. 근데 정말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으면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몇십 년, 아, 나 이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를 껄껄껄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라는 거죠. 이 인생 수업에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몇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업가 한 사람인데 이름이 조지예요. 이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을 때 다시 삶을 설계했대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되찾으리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자,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죽음에 임박했어요. 몇 개월 못 살았어요. 이 아이조차도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살다 갔다고 합니다. 네. 또 제프라는 사람은요, 폐렴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죽을 병하고만 싸우거든요. 사람은 여기 조금만 가시가 박혀 있어도 이 가시 때문에 온통 신경이 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암덩어리가 있어서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하면 이 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겠어요. 근데 이 제프라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 암과 현실과 싸우는 걸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모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책 이름 아실 거예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나오는 그 모리 교수예요. 모리 교수는요,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 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시한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다리. 그래서 나는 삶과 죽음 이 사이를 잘 걸어갈 거야. 행복하게 걸어갈 거야. 사람들과 함께.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잖아요. 죽어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주고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와타나베가 무거운 마음이겠죠.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어요. 네, 의사가 얘기를 안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집에 왔어요. 불이 온통 꺼진 방으로 올라가요. 위에는 아들 방이고요. 아들 내외가 사는 방이고 아래는 본인 방이에요. 불 꺼진 계단을 오르고 불도 켜고 싶지 않겠죠. 마음이 지금 지옥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불 끄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들 오기를 기다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밑에서 아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님은 왜 문단속을 이렇게 안 하셔? 이런 표정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가. 그러고 올라오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재산이 얼마 남았지? 그 돈으로 우리 분가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아들 내외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방으로 올라서 불을 딱 켰더니 아빠가 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들 내외가.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아니라고. 나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실망을 하고 내려와요. 1차 충격받았죠. 시한부 인생. 2차로 아들한테 실망을 했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를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나? 이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단속 잘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3차 실망을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집 방에 이렇게 와서 죽은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사진 속에. 그러면서 회상을 막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운구차에 실려서 가면서 뒤에 차를 따라가고 아들을 부둥켜고 우는 그 회상도 하고요. 맹장염에 걸려서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맹장염 별거 아니야. 너 금방 날 수 있어. 위로하는 장면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아들이 야구를 하는 그 모습, 활발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뭐가 치미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더니 이불자리를 딱 깔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엉엉엉 울어요. 근데 남자가 우는 거는 이게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네, 엄청 심각해. 남자가 그렇게 함부로 팍 울지 않잖아요. 이 눈물 속에서 뭘 생각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회한의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 이불 쓰고 우는 장면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한석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면에서 이렇게 표창장 2개가 보여요. 25년 장기 근무해서 훌륭하다라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 영예롭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에서 표창장 받거나 이런 얼마나 그게 큰 상이에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표창장 2개가 딱 보이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그런 대접 받으려고 이 표창장 받고 그렇게 기계처럼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아들한테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냐. 조소하는 듯한 그런 화면이 잡힙니다. 표창장이. 네. 결국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네, 안 생겨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니까 시청 직원들은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플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왔을 거야. 어떤 사람은 여자가 생겼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괴로워요. 미칠 것 같이 괴로워요. 울 것 같아. 어디 갈까요, 보통은? 맞아요. 어휴, 되게 잘하시네. 네. 선술집을 갑니다. 와타나베도 그 진짜 이 무너져가는 가슴을 붙잡으면서 술집을 가요. 술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설가를 만나요. 네, 그 소설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평생 내 돈으로 술 사 먹는 게 처음이라면서 술을 먹어요. 나는 돈을 쓸 줄 몰라요. 30년 동안 기계처럼 일만 했고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 나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나는 지금 5만 엔을 내가 은행에서 찾아왔는데 이 5만 엔으로 나를 즐겁게 해다오. 돈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되게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쓰고 싶고 그거가 좀 허무하다는 걸 이 소설가가 교훈을 해주거든요. 네, 이 소설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불행은 인간에게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요. 위암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줬어요. 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되돌아본다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타나베한테 당신의 그 즐거움을 내가 되찾게 해주겠소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향락의 세계로 이제 이끌어 가요. 그런데요. 자, 와타나베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표현인데 어쩌면은 이 등 뒤에다 20kg짜리 돌을 메고 지금 생활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돈을 쓴들 행복을 위해서 술 먹고 뭐 하고 이게 행복할까요? 과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인생 수업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진리들을 인생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하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을 해요. 그 예로요. 많은 미술가들과 예술가들은 고통 속에서 나온 작품들이 추앙을 받아 대작이 돼요. 자, 우리 가요 많이 아시잖아요. 가요들 들어보면은 행복해, 너랑 나랑 너무 행복해라는 가사가 더 많은가요? 막 헤어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가사가 더 많은가요? 그쵸, 이별의 아픔. 그 이별의 아픔을 막 겪으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아름다운 가사가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의 생각이.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워라. 하물며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 하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울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복도 배우지만 두려움, 고통, 자기 비난, 화, 불편함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새로운 새싹 같은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은 성장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와타나베는 이제 세모자도 사요. 뭐 이 영화 속에서 제가 색깔은 흑백 영화니까 모르는데 아마 하얀색을 산 것 같아요. 화려한 모자도 사고 도박도 해요. 여자들과 춤도 추고 이제까지 안 해본 걸 합니다. 이 소설가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여자들이 많이 있고 춤추고 즐기고 노래 부르는 곳을 데리고 가요. 막 어떤 여자가 춤을 막 아주 그냥 밝게 춰요. 그리고
와타나베가 앉아있는 무릎에 착 하고 앉아요. 와타나베 어깨를 딱 하고 마치 오늘 저랑 놀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와타나베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등 뒤에 지금 20kg짜리 돌덩이를 메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죠. 근데 신청곡을 하래요. 신청곡을 하나 받을 테니 노래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와타나베가 인생은 짧아요란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반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막 춰요. 뭐 일명 브루스라고 하죠. 이 노래가 느릿느릿한 노래니까 브루스를 막 추기 시작을 해요. 노래를 하네요. 갑자기 와타나베가 아주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정말 가슴 아린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해요.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해요 아가씨. 빨간 입술이 변하기 전에 뜨거운 젊은 피가 식기 전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해요 아가씨. 까만 머리칼이 변하기 전에 마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카메라 앵글이요. 가득 이 와타나베 얼굴을 정면으로 가득 메웁니다. 이건 무슨 기법이냐면은 정서적으로 이 관객들하고 확 100% 다가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요라는 거를 토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근데 소설가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즐거움이 이럴 거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아직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1950년대 일본에 이런 문화가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네. 스트립 쇼장을 데리고 가요. 네. 스트립 쇼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70년대 후반에 이게 들어왔대요. 이 문화가. 네. 이 스트립쇼를 봐요. 뭐 이렇게 헐벗은 이 여자가 막 옷을 하늘하늘 해가 입고 하나씩 벗어 던지는 이런 것도 막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걸 보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춘부하고도 어울리고 다 이제 했어요. 소설가는 해줄 만큼 해준 거예요. 횡락을 즐길 만큼 즐겨줬어요. 소설가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소설가를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당신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며. 나 안 즐거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의미죠. 네, 나는 지금 돈도 썼고 여자도 만났고 물건도 샀고 나 이렇게 했지만 나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더 없어? 이게 다야? 즐거움이 이게 다야? 인생의 즐거움이 이게 다야?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표정을 지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와타나베 이게 지금 내가 돈을 썼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허무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 인생 수업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를 그리고 하나의 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계절을 경험을 하래요. 우리가 국영수도 배울 수 있고 하지만 감정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른정 씨가 찾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기른정 씨가 강물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내려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파도가 왔다 가고 어제 졌던 해가 또 아침에 뜨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자연이 답을 주더라고요. 자신도 태어나고 이제 죽어가는 건 하나의 순환이다. 이런 통찰력을 가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또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계획을 할 수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마트폰이 엄청나잖아요.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멀리 두고 하루는 그냥 멍 때리면서 살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거리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와타나베는 이제 즐거움이 없어요. 아들한테도 실망을 했고 향락 즐겨봤지만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직원을 만나요. 여직원은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공무원 재미없잖아요. 맨날 서류만 쓰고 난 이거 안 할래 재미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사표를 던져요. 근데 사표를 던지고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와타나베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타나베 도장에 그 찍으려고 갖고 오는 거죠. 서류를 뭉치를 들고 와타나베가 도장을 찍어주고 가난한 이 여직원을 위해서 스타킹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네, 와타나베 별명이 미라래요. 이 여직원은 하도 심심하니까 사람들한테 별명을 붙이는 이 취미가 있어요. 와타나베 미라.
그 미라 아시죠? 이렇게 붕대 칭칭 감은. 예, 그래서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와타나베가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나한테 아무 지금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시켰냐 이거예요. 아들이 당신 그렇게 살라고 시켰냐, 나만 바라보고 살게 시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들 탓하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네, 이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자식과 이 부모의 관계를 이 당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네.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 위험을 얘기를 하려고 한 기회를 계속 놓쳐요. 아들이 안 들어주려고 해요. 오해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어두워요. 생활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집착을 하냐면 밝은 여직원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을 계속 쫄라서 만나고 해요. 여직원이 질리겠죠. 나이도 많은 아저씨가 맨날 와서 차 사주고 뭐 이런 게 질릴만도 해요. 그래서 여직원이 안 만난다고 했는데 직장까지 쫓아가요. 제발 하루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하루를 만납니다. 레스토랑을 갔어요. 위암을 고백을 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위암이 생겼고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니? 나는 죽기 전에 너처럼 살고 싶다,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 정말 그 애끓는 심정으로 여직원한테 막 사정을 해요. 근데 여직원 놀란 거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너 어떻게 너 그렇게 밝아? 얼마나 무서워요. 여직원이 이렇게 무서우면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냐면은 토끼 인형을 꺼내요. 이 여직원은 토끼 인형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을 그만두고 토끼 인형을 태엽을 감아요. 토끼가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그 탁자 위에. 저는 그냥 재밌어요. 토끼 만드는 게. 과장님도 뭔가를 해보세요. 저는 이 토끼 인형을 만들면은 전국에 있는 아기들하고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와타나베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 나 뭔가 할 수 있어. 아직 나 늦지 않았어. 라고 계단을 막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재밌는 거는 생일 축하 파티가 울려요. 그 레스토랑에 누가 생일 축하를 이제 하려고 왔나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생일 축하 받을 여자아이와 와타나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생일 파티 축하곡이 울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부터 와타나베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래서 생일 파티 음악이 막 울려 퍼지면서 이제 와타나베가 어디를 가냐면은 시청을 가요. 자기가 근무했던 곳을 가요. 서류 더미를 꺼내요. 쿠로의 주민들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그 서류를 보고 딱 보더니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놀이터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와타나베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죠. 네.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고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 것에 헌신하라고 합니다. 지금 와타나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죠?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모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마음을 나눌 사랑을 찾았나? 지역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나? 마음은 평화로운가? 최대한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그 미치 앨범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모리 교수한테 물어봐요.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모리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 하나를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매일 물어봐.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됐나?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라고 교훈을 줘요, 모리 교수가.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장례식 장면이 떡 하고 비쳐요. 이런 걸 영화 용어로 점프컷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TV나 영화를 볼 때 뭔가 장면이 확 바뀌어요. 시대를 초월해요. 그럼 점프컷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개월이 딱 지났어요. 5개월 후 장례식장이에요. 네. 이미 죽어 있죠, 와타나베는. 부시장이 나와요. 부시장은 공원 건설을 좀 반대했던 인물인데 부시장이 나오고 부시장이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기자가 그래요. 이 놀이터 건설이 와타나베 씨의 그 노력으로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부시장이 뭐라고 하냐. 아, 그건 일개의 과장이 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과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약간 다 내 덕이다. 나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그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장례식에 다시 돌아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쿠로엘 주민들이 울면서 와요. 장례식 앞에서, 영정사진 앞에서 엄청 울어요. 왜 울었겠어요? 5개월 동안 와타나베가 했던 행적을 아는 거죠. 자기와 함께하고 놀이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세월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엄청 웁니다. 너무나 멋졌겠어요. 부시장 이 옆에서 본인 공인데 예, 그런 쿠레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부시장이 좀 멋쩍어서 좀 있다가 나가요. 남은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장례식장에. 추리를 해요. 자, 과장님이 왜 5개월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놀이터에 몰입을 했지? 왜 그랬지? 왜 그전과는 다른 그런 이상하다.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추리를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 인생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막 추리를 했더니 와타나베가 그 실태조사, 웅덩이 속에 막 빠지면서 그걸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원과 무슨 과 그 이루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받은 거를 쉽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쪼르고 달려 들어가서 정말 해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공원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가장 그 힘들었던 허가 방법이 뭐냐면 이 웅덩이에다가 술집을 만들려고 하는 조폭을 만났어요. 조폭이 이제 그 시장실에서 멱살을 잡아요. 그만하라고. 내가 술집 만들 거니까 당신은 놀이터 포기하라고. 근데 와타나베가 표정이 어땠냐면 씩 웃어요. 아주 평화로운 웃음을 그 조폭한테 웃어요. 조폭이 겁먹을 줄 알았는데 웃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이렇게 슬슬 도망가요. 그러니까 뭔가 표정에서 뭔가 읽은 거죠. 아,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와타나베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뭐 죽음이 두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와타나베의 공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또 그러면 와타나베가 본인이 위험이라는 걸 알았을까? 추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내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남을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나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자꾸 시간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암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와타나베가 애써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루어 놓은 놀이터의 그 성공을 부시장이 가로채다니 나쁜 사람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와타나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민들한테도 잘하고 공직생활 열심히 하겠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모자를 하나 들고 와요. 그 모자는 그 전날 와타나베가 놀이터에서 죽어가면서 떨어뜨렸던 모자예요. 그 모자를 들고 와요.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전날 밤 자기가 순찰을 돌았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노신사가 그네를 잡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노래는 가슴을 울리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노래를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고, 좀 더 자기가 봐줄 거라고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와타나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자고 아자를 외치던 그 직원들은 다시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다시 제자리예요.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 별로 안 하고 도장만 찍기 바쁘고 기계처럼 일을 하는 그런 행태가 다시 벌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와타나베를 따르던 직원 같아요. 붕괴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했는데 고작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화를 내다가 그 기세에 눌려서 다시 제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면 와타나베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를 찾아가요. 그 다리 위가 보여. 다리 위에서 공원이 보이는데 공원에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토끼 인형 만들었잖아요. 토끼 인형 아기들을 위한 인형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아기들은. 놀이터 건설도 아이들의 그 희망이에요.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타나베 직원, 그 한 사람의 직원이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정말 작은 힘이지만 넓은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타나베 정신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직원 한 사람이라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조금씩 나간다면 누구 말처럼요? 그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머슨.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면 와타나베가 지금 떠났지만 그 정신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의 생각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행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정말 매일매일 배워야 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요. 아모르 파티 가사처럼 자신의 운명을 내 걸로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와타나베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짧은 그 생애 동안에 진정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와타나베처럼 정말 이렇게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